유가 130불의 공포, 과연 이 전쟁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지목하고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딱 한 가지의 시나리오를 소개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늙은이들이 결정을 하지만 피를 흘리는 것은 젊은이들이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이다. 하버트 후보 전 미국 대통령의 통찰이요. 지금 2026년 3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바닷길 위에서 가장 잔혹한 형태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20%가 숨을 쉬는 대동맥이 끊어졌죠. 불과 일주일 전 미국과 이스라엘의 에픽 퓨리 작전으로 인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하면서 여기서 분노한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즉각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을 했고요. 이 무고한 인도 선원들이 드론 공격에 목숨을 잃어버렸고 미군의 어뢰는 이란 군함까지도 격침을 시켰습니다. 이 끔찍한 나비 효과는요. 단 일주일 만에 전 세계 증시에서 3조 2천억 달러, 약 4,2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시장 자금을 증발시켜버렸고요. 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패닉에 빠져가지고 거래까지도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돈 속에서 이란 내부에서는요. 상당히 기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군부는 바다를 지나는 모든 배를 불태우겠다면서 미사일 쏘아대고 있는데 이 정작 정부에서는 우리는 바다를 막은 적이 없다라면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란이라는 한 나라에서 이렇게 정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이 단순한 내부 분열인 건지? 아닙니다. 이거는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버리는 이란의 치밀하고 또 소름 돋는 이 계산된 애매함 전략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팩트랑 지정학적인 데이터로서 호르무즈 해협 사태의 타임라인을 낱낱이 한번 해보드려 볼 예정이고 그리고 유가 147달러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이 유가 폭등 시나리오 속에서 이 숨막히는 전쟁이 결국에 앞으로 2주에서 4주 안에 조용히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공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폭 33km 남짓의 상당히 좁은 바닷길인데요. 하지만 이 길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에너지의 목숨줄과도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석유의 약 20% 정도가 하루에 이 해협을 통과를 하고 또 전 세계 해상 운송 석유의 약 25에서 27% 정도가 이곳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LNG까지도 전 세계 거래량의 약 20% 정도가 이 해협을 통해서 수송이 됩니다. 해협의 가장 좁은 곳의 실제 폭은 33km지만요. 이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항로폭은 진입로랑 이탈로를 합쳐서 고작 3km 남짓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2,100만 배럴 정도의 석유가 이 길을 지나가면서 또 그중에 약 89% 정도는 중국, 인도, 일본,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로 향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길까지도 막혀버린다. 아시아 국가들의 공장 가동이랑 교통 연료 공급에 즉각적인 마비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카타르랑 아랍에미리트가 생산하는 LNG도 20%가량이 이곳을 통과해야 전 세계로 실려나가게 됩니다.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UAE 같은 경우는 해협을 거치지 않아도 석유를 보낼 수 있는 육상 송유관이 일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용량 자체가 하루에 350만에서 550만 배럴이기 때문에 평소에 호르무즈를 지나는 2,100만 배럴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겠죠. 즉 이 좁은 해협이 막히게 된다. 대체 수단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는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혼란들이 정말 놀랍게도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숨가쁘게 벌어졌는데요. 지금부터 날짜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핵심만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대규모 공습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고요.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란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반발했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보복까지도 선언하면서 중동 전세가 순식간에 전쟁 직전으로 치달았죠.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란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경고했고요. 하메네이의 아들은 후계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못까지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의 갈등은 바다 위의 민간 선박으로 번졌습니다. 3월 1일 오만 북쪽 해상 지나던 석유 운반선 스카이라이트 호가요. 정체불명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 공격으로 인해서 인도선원 2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같은 날 이란 혁명 수비대 측에서는 미국 동맹 세력의 배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다른 유조선 아테노바호랑 MKD-VYOM호에도 연달아 공격까지도 가하면서 불길을 휩싸이게 했습니다. 이 안전해야 될 상업 항로에서 배가 불타고 선원이 죽어나간다. 그럼 전 세계 해운사들은 당연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 선박 운항을 당연히 멈출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란 사태가 최고조에 달한 날이 바로 3월 2일입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 고위 관계자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폐쇄됐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해협을 지나려는 어떤 배라도 공격해서 불태울 것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란군에서는 국제 무선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나가면 공격하겠다는 경고 방송을 흘렸고요. 협박은 절대 빈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3월 2일 하루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겨우 7척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들어오는 배 3척, 또 나가는 배 3척, 그리고 단순 통과 한 척뿐이었습니다. 평소 일주일의 평균에 79척 정도의 대형 선박이 지나다니던 곳이었는데요. 통행량이 61% 급감했다라는 거. 그리고 3월 2일 자정이 넘으면서 해역에 남은 배들은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까봐 자동 식별 장치 AIS 신호까지도 끄고 숨어버렸는데요. 이 바다는 완전히 암흑이 됐고 보험사들은 이 지역을 전쟁 위험 지역으로 간주해가지고 선박 전쟁 보험 적용을 취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 측에서도 즉시 이 해역 운항을 중단까지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다가 막히게 되면서 육상의 산유시설도 타격을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라크의 대형 유전 루마일라 측에서는요. 이 생산한 석유를 실어 나를 배가 없어지게 되면서 저장 탱크가 가득 차면서 가동을 멈췄고요. 그리고 기름에 실은 배들은 어쩔 수 없이 아예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가는 이 멀고 먼 우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회하는 유조선이 하루 만에 112% 급증했고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다급해져가지고 이 미 해군함대가 직접 상선 호위를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미국의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란 상공의 제해권을 장악했다고 선언하면서 이란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월 4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배가 5척으로 더 줄어들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측에서는 자신들이 해협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석유 대부분을 수입하는 파키스탄은 당연히 비상이 걸리겠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긴급 요청해서 해협이 막혀가지고 석유를 받지 못하니 이 홍해 쪽 양부 항구로서 우회해서 공급해줘라 이렇게 부탁까지도 했고요. 사우디는 이런 것들을 긴급 수락하면서 임시로 우회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재밌어지는데요.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계속되던 와중에 뜻밖의 보도가 3월 5일에 발표됐습니다. 미국 정보계정 윌터 블룸버그 측에서는 여러 가지 매체가 이란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의지가 전혀 없고 계획도 없다라는 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고 실제로 이란의 외무부 차관에서는요. 인도 선박들을 막고 있지 않고 해협을 닫지 않았다라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 측에서도 해협 폐쇄설을 근거 없고 또 이란은 국제법과 해양 항행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갑작스런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월 6일 오늘 상황은 오히려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 차원에서 해협을 닫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요. 현장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었다라는 거. 이란의 혁명수비대 측에서는 이 외무부랑은 다르게 이날 다시 성명을 냈어요. 미국, 이스라엘, 유럽 이렇게 포함한 서방 동맹국들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전시 상황에서 이란이 이 해협 통행을 통제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을 남기고 있는데 이렇게 말이 엇갈리는 사이에 상업 목적으로 운항하던 인도 국적 화물선 37척 그리고 선원 1109명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부근에 갇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미국의 USS 샬럿 잠수함은요. 인도양에서 어뢰를 발사해서 이란 군함을 격침시켰고 지금까지 미군은 30척 이상의 이란 군함을 파괴하면서 무력 충돌은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사태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점이 뭐냐? 이란 내부에서 서로 정반대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군사 조직인 혁명수비대 측에서는 바다를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반면에 정부 외교 조직에서는 막을 생각이 없다라고 진화에 나섰다라는 거. 각 측의 핵심 주장과 출처를 살펴드려 보자면요. 이 군부 측의 주장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군부 측에서는 해협은 이미 폐쇄됐다. 지나가는 배는 모두 불을 태우겠다. 이런 주장의 핵심 인물은 혁명수비대 최고사령관 고문 에브라임 자바리입니다. 이 3월 2일부터 3월 3일 이 자바리 측에서는요.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됐고 통과 시도하는 어떤 배든지 간에 혁명수비대랑 해군이 공격해서 불을 태울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남겼고 실제로 무전 채널로도 이런 경고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혁명수비대 공식 성명으로 미군과 서방동맹국 배는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선을 남겼고요. 근데 반면에 정부 측 주장은 또 달라요. 해협을 막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요. 그리고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란 외교부랑 유엔 대표가 포함해가지고 오히려 정반대 메시지를 보였는데 이 3월 5일 윌터 블룸버그가 전한 바에 따르면요. 이란 당국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의도가 계획도 전혀 없다.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 측에서도 해협 폐쇄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고 이란은 국제법과 항행의 자유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6일에 이란 외무부 차관도 역시 우리는 해협을 막지 않았고 또 인도 선박들을 고의로 가두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한 가지 나라 안에서 이렇게 다른 말이 나오고 있을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을 이란의 계산된 애매함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실제로 해협을 완전히 막아서 전면전을 치를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자국 경제도 무너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군부를 통해서는 언제든 모든 배를 불태워서 세계 경제의 숨통을 끊을 수 있다. 이런 극한의 공포를 심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취하게 되면은 이란은 나중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바다를 막은 적이 없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겠죠. 또 동시에 군부의 위협으로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가격이 유가가 폭등하면은 이런 것들을 미국과 이스라엘과 협상하는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선박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란 정부가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말을 할지라도요. 바로 어제 IRGC가 쏜 미사일로서 선원이 죽은 상황에서 겁이 나가지고 배를 몰고 갈 그런 해운사가 과연 있을까요? 한 개도 없겠죠. 이 물리적인 장벽이 없더라도 이 공포심만으로 바닷길을 막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은 어때요? 책임은 이란 정부가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이겠죠. 상당히 고도의 전술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 배를 불태우겠다라는 IRGC 한마디는 전 세계 경제에 거대한 파급 효과까지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배 몇 척이 늦는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첫 번째로서 이 지구 반바퀴 우회하는 이 물류비 폭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선사들 측에서는요, 안전한 길을 찾아서 지도를 펼칠 겁니다. 중동의 좁은 바다 대신에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도는 항로를 선택을 하겠죠. 해협 통행이 줄어든 직후에 희망봉을 우회한 선박이 무려 112% 급증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원래 목적지까지 보통 15일, 2주 이상이 더 걸립니다. 이 배가 2주 이상을 더 항해한다. 그러면 선원 인건비 올라가죠. 선박 연료비가 올라가죠. 그리고 위험지역에 대한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모든 비용이 폭등합니다. 실제로 원유 200만 배럴을 싣는 초대형 유조선 VLCC 한 번 빌리는데 드는 운임이 하루에 50만 달러를 넘기더니 급기야 75만 7천 달러, 약 100억까지 치솟았습니다. 운송비가 이렇게 올라간다. 결국에 휘발유부터 각종 제품 가격까지 올라가서 우리 지갑을 얇게 만드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 국제 유가도 공포에 반응을 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개장과 함께 10에서 13% 급등하면서 배럴당 82달러를 순식간에 돌파했고요. 글로벌 금융사들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유가 전망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JP모건 쪽에서 최악의 경우 배럴당 130달러까지도 경고를 남겼고, 글로벌 신용보험사 코파스 측에서는 2008년 최고치 147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을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단순한 단기 급등 정도가 아니라 세계의 물가를 다시 흔들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수준의 에너지 충격이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바다가 막히니까 육지 산업도 다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이라크 루마일라 유전 가동 중단은 시작일 뿐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 중의 하나인 아랍에미리트의 제벨 알리 그리고 칼리파 항만 같은 경우는 배가 제때 오지 못하고 못 나가면서 하역 작업이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게다가 제벨 알리 항만은요, 하늘에서 날아온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운영이 한때 마비되기까지도 했는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 단 하나의 길이 막힌 지 며칠 만에 전 세계 물류 시스템 곳곳에 균열이 생겨버렸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 전 세계 에너지 대동맥인 이 바닷길 위기가 과연 언제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요? 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예측을 내놓았었지만 그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바로 앞으로 2주에서 4주 안에 격렬한 충돌이 지속되다가 이 정치적인 타협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조용히 열릴 거라는 겁니다. 이 짧은 충돌 이후에 정상화 시나리오가 유력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란도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은 바다를 반드시 열어줘야 됩니다. 이란 경제의 핵심 수입원이 석유 수출이죠. 호르무즈 해협을 장기간 완전히 막아버린다. 이 적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란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석유 수출하지 못하니까 경제가 붕괴할 거고, 그럼 여기에 따른 국민들이 당연히 들고 일어설 거고, 이에 따른 정권까지도 붕괴가 될 겁니다. 실제로 이번 봉쇄 기간에 이란의 대외 석유 수출은 이미 사라진 상태고요. 석유를 팔지 못한다. 국가 재정이 버틸 수가 없겠죠. 결국에 이란은 언제든 막을 수 있다는 위협 카드로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뿐이지 이 스스로 경제 자살을 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란은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석유가스의 89%가 아시아로 갑니다. 근데 이 엄청난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최대 고객이 바로 어딜까요? 중국이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석유 수입량의 45.7%를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이 국제 제재 속에서도 경제 군사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란이 이 바다를 계속 막아서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준다, 그 순간 세상에서 자기 편을 들어줄 가장 강력한 후원자를 스스로 적으로 돌리는 꼴이겠죠. 이게 이란으로서는 목숨줄 같은 중국을 화나게 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오래 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과의 압도적인 군사력 격차를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냉정하게 군사력을 보면은 이란이 해협을 오래 닫아둘 방법은 없어요.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란 방공망을 무력화시켰고요. 미국 하참 댄 케인 장군은 3월 2일 이란 상공의 공중 통제권을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선언했죠. 이 미국이 하늘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이미 이란의 해군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전쟁 시작 이후에 미국 잠수함, 구축함이 이란 군함 30척을 격침시켰고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까지 투입해서 민간 상선들 무력으로라도 호위하겠다 공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드론이나 미사일로 민간 선박을 위협할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전세계 최강 미국 함대랑 정면전으로서 바다를 끝까지 막아내는 거 불가능에 가깝겠습니다. 이미 미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란의 핵심 시설들 부서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 본토까지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종합들여 보자면은 지금 이란은 군대랑 정부가 각기 다른 말을 하면서 벼랑 끝 전술을 쓰고는 있지만 이 상황을 길게 끌 수는 없다라는 거. 이 대략 앞으로 2주, 길어봤자 4주 이 정도의 군사적인 충돌과 물밑 협상이 오고 가고 나서요, 이란이 슬그머니 통행 제한을 풀고 상선 통과를 허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기대감만으로 투자 시장이 또 변동성을 보여주겠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측에서도 해협 폐쇄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겠지만 이게 오래 지속될 확률은 매우 낮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결국에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요, 이란의 경제적인 한계랑 국제 압박 때문에 영구 봉쇄로 이어질 수는 없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에너지의 5분의 1이 지나는 이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은요, 이 당분간의 혼란을 겪은 뒤에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들이 현실이 되려면은 이 매일매일 호르무즈 해협 위에서는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이 막강한 군함들을 보내서 민간 선박들 에스코트 할 거고, 바닷길 강제로라도 뚫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나설 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의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이란의 자폭 드론 공격을 모두 막아내면서 수많은 상선들 무사히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상선을 호위하던 미국 함정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미국 장병들의 희생까지도 발생하게 된다면은 애초에 계산된 위협으로만 끝날 줄 알았던 이 사태가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진 것은 아닐지, 다음 영상 통해서 이 서늘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지금 온체인 지표를 보면 개인들의 대부분이 시장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리플과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했죠. 이유가 뭘까요? 2026년 이 시장을 뒤집을 무서운 폭등 시그널을 공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때 누군가는 반드시 틀리고 있다. 미국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경고는요, 지금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죽음의 춤을 추고 있는 숏세력들에게 곧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거대한 풍선이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풍선이 곧 터질 거라고 믿고 위에서 온몸으로 짓누르고 있는데, 이게 바로 현재 가격의 하락에 베팅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선물 시장의 숏세력입니다. 근데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위에서 그렇게 짓누르는데 풍선은 바람이 빠지기는커녕 계속해서 더 크게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거. 이유가 뭘까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풍선 아래에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라는 진짜 스마트머니가 어마어마한 현찰 들고 풍선을 맹렬하게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세력들 같은 경우는 빗주로 베팅하는 숏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국과 이란 중동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이 진짜 현금 주고 코인베이스에서 글로벌 평균가보다 비싼 웃돈, 이 프리미엄까지도 쥐어가면서 비트코인의 현물 매매로 싹쓸이하고 있다는 거. 이 풍선을 짓누르던 숏세력은요, 이제 자신들이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이자, 음수 펀딩비까지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잔혹한 폭등 시나리오, 이른바 숏스키즈의 화약고에 불이 붙기 일보 직전인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유명 애널리스트 시코델릭의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서 이 현물과 선물의 전쟁을 철저하게 해부해 볼 예정입니다. 짓눌렸던 용수철이 그대로 강력하게 튕겨오르는 순간, 그때가 된다면은
바로 숏세력의 시체가 산을 이루면서 강력한 폭등이 나올 만한 암호화폐 시장 상승 시나리오 지금 바로 공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숏 포지션이 뭔지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숏 같은 경우는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것에 베팅하는 거래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을 미리 빌려서 매도한 다음에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더 싼 값에 사가지고 빌린 코인을 갚고요. 또 차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에 거는 베팅인데요. 이 코인을 지금 사서 나중에 상승하면 파는 거래인데요. 요즘 시장에서 이 숏 세력과 롱 세력 그리고 현물 매수 세력들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동시에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 OI도 큰 폭으로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까지도 늘어났는데요. 이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고 열려있는 선물 계약의 총량을 뜻합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현재 시장에 걸려있는 전체 베팅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미결제 약정이 크면 클수록 뭘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돈을 걸었다는 뜻이겠죠. 보통 이 가격이 올라갈 때 이 미결제 약정 OI도 따라서 증가한다. 그럼 시장 참여가 활발하다는 신호겠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많이 걸었기 때문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레버리지 투자가 쌓이고 있다는 의미라서 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자기 돈 대비했을 때 빚내가지고 2배, 3배, 많게는 20배 더 크게까지도 이렇게 걸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이 미결제 약정 OI가 급증한 것도 이런 것들 때문에 모두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지금 선물시장 참여자들의 베팅 방향이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쳐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 펀딩 비율 지표를 보면은 무기한 선물 거래에서 롱과 숏 어느 쪽이 이자를 지급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이 펀딩 비율이 상당히 깊은 음수를 기록 중에 있는 거고, 펀딩 비율이 음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숏 포지션을 잡은 이런 사람들이 롱 포지션 보유자한테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대부분의 선물 트레이더들이 가격 하락에 베팅 중이라서 그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돈까지도 내고 있면서 이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숏 포지션이 한쪽으로 몰린 시장은요. 오히려 또 변동성이 큰 움직임의 전조로서 여겨지고는 합니다.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격 상승과 함께 현물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현물 거래량이 늘어났다. 그만큼 사람들이 실제로 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규모가 커졌다는 뜻이겠죠. 이 선물처럼 빚이나 레버리지가 아니라 실제 자금이 투입된 매수세라서 이런 현물 주도 상승은 이 기반이 보다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현물 거래량이 선물 거래만큼이나 늘어나면서 또 가격 상승을 받쳐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결국에 요약을 드리자면은 이제 진짜 돈, 이 현물 매매들이 들어와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코데일리가 강조한 지표가 있는데 바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입니다.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을 대표하는 암호화폐 현물 거래소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글로벌 거래소 가격보다 얼마나 높냐 아니면 얼마나 낮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이 프리미엄이 뚜렷한 양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이 말인즉슨 미국 쪽 투자자들이 글로벌 평균보다 비트코인을 더 비싸게 주고 사고 있다 이런 뜻을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은 미국의 매수세가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도 읽어볼 수가 있겠죠. 이 주로 코인베이스가 미국 기관들, 고액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양수라면요. 미국발 거대 자금 매수세가 강력하다 이런 증거로서 해석이 가능한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의 큰손들이 조용하게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요즘엔 미국 이란 전쟁 이슈로 시장 변동성 커지면서 하루에도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떨어질 때는 매수하고 올라올 때 매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단기 타점이 특히 중요한데요. 저는 현재 실시간으로 시황과 대응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리플 XRP 비트코인 타점뿐만 아니라 시장에 영향 주는 핵심 브리핑들 속보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이 더보기란을 통해서 신청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입장 안내 도움 드릴게요. 결국에 정의들을 보자면요. 이 지금 시장 구조의 특징을 봤을 때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 탄탄한 미국발 매수세, 그것도 큰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현물 거래량 증가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숏포지션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 펀딩 비율이 강력한 음수를 유지 중에 있는데 다수의 시장 트레이더들이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미국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를 나타내고 있어서 미국 기관들 위주의 스마트머니가 비트코인 매집을 시작했다. 이런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현물 매수세, 선물 숏 세력들 동시에 커지는 비대칭적인 상황들은요. 이 비트코인 역사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조합이라고 해요. 비슷한 사례를 찾으려면은 지난 2020년 말
이때 불장 초창기 정도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현물 매수 증가랑 함께 이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갔었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 기관 참여수, 규제 환경들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졌지만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시장의 밑바탕에서는 진성 매수세, 그리고 투기적인 숏세력, 이 두 가지가 힘겨루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이 마치 그 큰 풍선을 밑에서는 사람들이 힘껏 밀어올리고 있는데 현물 매수죠. 그리고 위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눌러대는 이 숏 공세, 이런 모양이라고 할까요. 이런 강력한 다이버전스 상황들이 어떻게 풀릴지가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거대 자금을 동반한 현물 매수세가 이길까요? 아니면은 과도하게 내 돈이 아닌 돈으로 빚을 내가지고 선물 투자로 숏을 베팅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이길 수 있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의견 교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쯤에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숏 스퀴즈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숏 스퀴즈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몰린 상황에서 가격이 오를 경우에 나타나는 급격한 상승 현상을 말을 합니다. 이 숏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손실을 견디다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포지션을 정리하려고 한꺼번에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가격 상승에 오히려 더 큰 불을 붙이는 급등이 일어나는 효과를 발생을 시키죠. 이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지표상 숏 스퀴즈의 전형적인 이런 사전 조건들이 갖춰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언제 터지냐, 이 타이밍은 장담할 수 없겠지만요. 이런 조건들은 갖춰졌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어가지고 과연 숏 스퀴즈가 일어날 때 어떤 단계를 밟아가지고 급등이 나오는지 이 역사적인 패턴, 이 단계를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가장 먼저 1단계, 이 현물 매수세가 동반한 초기 가격 상승이 일어납니다. 일단 기초 체력 좋은 현물 매수세가 꾸준히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는데요. 가격이 그때부터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때 많은 숏 트레이더들은 이거 조금 있으면 떨어지겠다 이러면서 그대로 버팁니다. 한마디로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팔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2단계, 이 숏 포지션의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을 할 텐데 가격이 예상보다 계속 올라가면은 숏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의 계좌 손실이 점점 커집니다. 이 증거금률이 나빠질 거고요. 불안감이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3단계, 숏 포지션 청산 러시 강제 매수세가 이어집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진 숏 세력들 일부가 포지션 정리에 나서게 되는 거고, 숏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장가로 비트코인을 다시 매수해서 이 빌렸던 코인을 다시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숏 세력들이 신규 매수자로 전환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매수할 때 어때요? 이미 상승해 있는 높은 가격의 비트코인을 사겠죠. 이렇게 비트코인 단기 고점 부근에서 또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숏들의 매수들이 또 추가적인 가격 상승 압력이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렇게 숏들의 도미노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은 가격이 계속 고점인데도 하락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세에 의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렇게 가격이 오를 때마다 다른 숏 포지션들도 공포에 질려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청산에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눈덩이 효과처럼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는 현상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5단계, 이 강제 청산이랑 시스템 청산이 발생합니다. 최후까지 버티던 숏 포지션들마저도 증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강제로 청산을 당하고 거래소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지션 정리하면서 남은 코인들 강제로 시장에서 매수하는 거죠. 이러면 정말로 순식간에 엄청난 불기둥 급등까지도 연출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숏 스퀴즈 시나리오고요. 한마디로 정리드리자면 숏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오를 때 더 크게 오른다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 이 비유를 들어보자면 스프링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위에서 스프링을 꾹꾹 누를수록 나중에 그 스프링이 튕겨오를 때 반발 세기가 더 크게 튀어오르겠죠. 지금 숏 포지션들이 누르는 압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일단 스프링이 풀리기 시작만 하면은 그 에너지로서 가격이 로켓처럼 이 불기둥으로 솟구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과거에도 숏 스퀴즈 비슷한 급등 장면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2023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 SVB 은행 붕괴 당시,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 이슈로서 지역은행 위기가 번졌던 시기, 비트코인이 급하게 치솟는 흐름들이 나타났었죠. 그때도 전통 금융기관들이 현물 매수세가 숏 포지션 압도하면서 몇 시간 만에 수십 % 급등하는 이런 비트코인 폭등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숏 스퀴즈는요, 이 발생하기 전까지 조용하다가 막상 시작되면 상당히 빠르고 또 파괴적인 상승까지도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한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고, 또 반대로 반대쪽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큰 위험이 되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숏 세력의 거센 공세에도 불구하고요, 이 현물 중심의 매수세가 꿋꿋하게 받아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시코델릭이 말한 대로 이 건강한 현물 랠리의 모습이죠. 이런 구조들이 이어지게 된다면요, 결국에 숏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가는 숏 스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는 거.
과거에도 그랬었고요. 물론 그 결과가 반드시 과거랑 똑같을지는 미지수겠지만 그래도 데이터상의 준비는 완료된 듯한 이런 흥미로운 상황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과연 숏 세력은 버티다 결국에 불타버릴지, 아니면 의외로 또 한 차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이 숏스퀴즈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또 반대로 상황이 틀어질 경우에는 어떤 위험 신호들을 보셔야 되는지 조금 더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 왕도는 없겠지만요, 우리 모두 함께 차분하게 데이터로서 이 시장을 해석해 나가신다면은 어느 쪽이든지 대비하는 데 큰 힘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투자에서는 기다림이라는, 이 기다릴 줄 아는 매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반등 자체가 조금 나오고 또 양봉이 하나 크게 나오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하시죠. 반등했을 때 지금 안 사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번에 진짜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 하지만 시장을 조금만 길게 놓고 보시면요, 한마디로 과거 역사 패턴만 보셔도 돼요. 이 생각보다 매수 기회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 2주 내내 준다거나 한 달 내내 주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이것보다도 더 긴 시간 동안 눌림목이 나오고 또 다시 한번 기회가 만들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늘 한 방향으로만 달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는 놓칠까봐 생기는 조급함에서 보지 않아도 될 손실을 본다는 거. 지금 못 사면 뒤처질 것 같고 지금 안 타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이런 기분 들면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반복하시게 됩니다. 특히 비중 조절 안 하고 몰빵에 가까운 접근을 하면 투자 심리가 더 쫓기게 되는데요. 이 수익을 크게 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오히려 판단을 더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안 봐도 될 손실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에요. 이 기다림의 기준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단기 저점 구간이 어디인가, 어느 정도 눌림목이 왔을 때 내가 진입할 것인가 미리 정해두시고 그 자리 기다릴 줄 알아야지 그 기다림도 전략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만큼 중요한 게요, 오히려 매도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정한 목표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야지 진짜 내 돈이 되는 거고, 차트 위의 수익은 그냥 스쳐가는 숫자일 뿐인 거고, 이거 수익을 실현해야지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좋은 매매는요, 급하게 들어가는 매매가 아니라 기다림을 가지고 정리할 줄 아는 이런 매매가 가장 좋은 매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너무 조급하고 무리한 방향성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비중 조절해서 보다 여유롭게 원칙 매매 바탕으로서 욕심내기보다 팔아야 내 돈이 나는 것들을 챙겨나가는 이런 이유도요, 결국에 후회가 적어야 되고 투자 시장이 재밌다고 느껴야 되기 때문입니다. 원칙 매매라는 게 어렵다 생각하면 끝도 없이 어렵겠지만 적당한 목표 타점에 미리 목표가 걸어두시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다음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씩 대응하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장이 매일매일 열려있고요, 기회는 반복된다는 거. 하지만 조급함은 한 번의 선택으로 계절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그냥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결국에 더 단단한 매매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안 봐도 될 손실을 굳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갑자기 끝났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내년에는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요. 대출받고 비투한 개미들을 패닉에 빠뜨릴 이번 JP모건의 섬뜩한 시나리오가 방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기대감이 자산시장을 끌어올릴 때 현실은 그 기대감을 짓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 월가의 오랜 격언이 지금 2026년 미국 연준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서늘한 형태로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은행이자가 반드시 내려갈 것이다라고 모두가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최대 투자 은행 중의 하나인 JP모건이 이런 시장의 기대감에 제동을 거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바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미 끝났다라는, 즉 2026년 올해에는 금리를 한 번도 내리지 않을 거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이 JP모건 측에서 이번 자체 보고서에서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 전망치를 기존에 한 번 정도 내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한 번도 안 내릴 것이다, 오히려 금리 동결할 것이다로 전면적인 수정을 했는데요. 이게 작년 당시 12월에 단행된 금리 인하가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에 연준에서는 더 이상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JP모건 여기서 덧붙여가지고 당분간 인플레가 연준의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 인하의 명분이 없다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JP모건의 진단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근거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근에 몇 달 사이에 경제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모두가 기대감을 갖던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 버렸는지 시간 순서 타임라인을 통해 가지고 정리드리고 JP모건이 제시드린 4가지 핵심 주장, 그리고 그 근거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과연 JP모건과는 어떻게 다르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진 최근 흐름들 타임라인 순서로 풀어드려 볼게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게 지난 작년 12월이었죠. 물가가 안정되면 추가 금리 인하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분위기까지도 조성되면서 모두가 2026년에는 대출 이자 부담이 더 줄어들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섰습니다. 실제로 이런 시기에 미국 기준금리는 3.5%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이어지는 2026년 1월 올해 첫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75%포인트로 동결했죠. 당시 잠깐 쉬어가는 결정 정도로 여겨졌었지만요. 그 이후 공개된 회의록을 보니까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위원들이 크게 줄어든 것들이 확인되면서 시장이 긴장감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말 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측에서 파월 연준의장 후임으로서 케빈 워시 전 연준이사를 지명을 했고요.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을 강력하게 경계하는 인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연준의장은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월 중순경 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보다 높은 전년 대비 2.4%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연준 목표치 2%보다 여전히 높기 때문에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금리 인하가 어렵겠다. 이런 인식들이 확산이 됐고요. 그리고 2월 말부터 3월 초 중동에서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의 군사 충돌이 격화된 게 상당히 컸습니다. 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죠. 이에 따른 국제 유가가 단 며칠 만에 10% 폭등해서 배럴당 $80 돌파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져버렸다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은 이런 악재들이 겹친 끝에 JP모건이 연내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사실상 금리 인하 기대감의 완전한 소멸을 선언하게 된 셈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들을 전부 다 종합해드리자면은 경제를 움직이는 세 가지 축, 첫 번째 물가, 두 번째 정치 인사,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정학적인 리스크인 중동 전쟁까지도 모두 다 금리 인하의 불리한 방향으로 급변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JP모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런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JP모건이 단기간에 금리 인하 전망을 뒤집으면서 그 배경에 네 가지 핵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연준 회의록에 미묘한 단어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요. 미국의 기준금리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는 연준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회의 이후에 공개되는 회의록을 봤을 때 연준 위원들의 속내를 엿볼 수가 있겠죠. 이 JP모건 측에서는요. 올해 1월달 회의록과 작년 12월 회의록을 비교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 변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작년 12월 회의록에서는 물가 안정되면 추가 금리 인하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거의 모든 위원이 금리 인하에 긍정적이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2026년 1월 이때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건에서도 이 물가가 안정된다라고 할지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이 금리 인하를 지지한 사람이 소수로 줄었다. 이런 강력한 신호탄이겠죠. 게다가 회의록에서는요. 거의 모든 연준위원들이 현재 금리 수준이 경제를 뜨겁게 달구지도 않고 또 차갑게 식히지도 않는 중립적인 범위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이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이미 연 3.5에서 3.75%라는 현재 금리가요. 이 경제에 지금 딱 알맞은 중립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더 내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올릴 필요도 없다. 이런 공감대가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거. 심지어 일부 위원들은요. 물가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금리 인상까지도 검토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까지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연준 내부 분위기가 이 금리 인하 쪽에서 완전히 돌아섰다는 게 가장 강력한 첫 번째 근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보통 경기가 나쁘고 일자리가 줄어들 때입니다. 반대로 물가가 너무 오를 때는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겠죠. 현재 미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먼저 물가부터 보겠습니다. 이 JP모건 측에서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이다라고 내다본 상황이고 실제 2026년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작년 대비했을 때 플러스 2.4% 상승으로서 연준 목표치 2.0%를 여전히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랑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도 2.6% 상승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데요. 심지어 연준이 특히 중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 같은 경우는 플러스 2.9% 상승으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정책까지 포함해가지고 수입 물가까지도 상승 압력을 더하고 있죠. 결국에 정리되자면 물가가 좀처럼 목표치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은 노동시장, 일자리입니다. 이 경기가 진짜 나쁘다면 실업자가 늘어나고 취업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일자리 상황은 너무나도 좋을 정도입니다. 2026년 1월에 새로 생긴 일자리가 13만 개고요. 실업률이 4.3%로서 비교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수십 년을 돌아봐도 4%대 초반 실업률은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아주 건강한 경제가 지속되고 있어요. 기업들은 인력 감축에 신중하고 근로자의 평균 시급도 전년 대비 3.7% 상승하는 임금까지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페롤리는요, 지금 시점을 두고 구직자 숫자랑 구인 기업 숫자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안정적인 상태다, 이렇게까지도 진단을 남겼는데요. 즉 현재 사람들은 직장을 잘 다니면서 돈 잘 벌고 있고요. 소비 여력이 좋은데 물가는 높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 보고서에서도 이 고용지표가 튼튼한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할 전망이고, 금리를 내리려면 일자리보다 이 물가가 확실히 잡히는지 이게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분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약드리자면 물가는 잡혀있지 않고 경제는 지금 멀쩡하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근거고요. 그리고 경제 예측에 대해서 가장 어렵게 만드는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입니다. 지난 2월 말부터 격화된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갈등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줬죠. 특히 이 지역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의 생명줄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거래량의 약 20에서 27% 정도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이런 길목들이 막히게 되면서 유조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됐고요. 이 사태로 국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며칠 사이 10에서 15% 상승하면서 배럴당 80달러 중반까지 상승했고, 미국 기준유 WTI도 큰 폭으로 상승했죠.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전쟁 리스크로 시장 참가자들이 원유 한 배럴당 약 14달러 정도의 추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따른 유가 상승은 당연히 물가에도 연쇄 충격을 주겠죠. 지금 당장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고 공장 가동, 물류 비용이 전부 뛰어요. 실제 미국 필라델피아 휘발유 가격은 한 주 만에 갤런당 0.2달러 상승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유럽 저가항공사 위즈에어 측에서는 운항 취소랑 연료비 상승 탓에 5천만 유로, 약 7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라고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은요, 유가가 물가에 미칠 영향을 숫자로서 경고를 남겼는데, 이 WTI 유가가 배럴당 75달러 수준이라고 했을 때 미국의 핵심 물가 PCE에 대해서 플러스 0.15%포인트 높이고, 유가가 95에서 100달러까지 상승하면 플러스 0.6%포인트까지도 추가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게 2.9%였죠. 그럼 여기서 0.6% 올라가면은 무려 3.5%포인트까지 이 물가가 심각하게 뛰는 이런 상황까지도 직면할 수 있다는 거겠죠. 결국 기업들은요, 이 상승한 원자재 운송비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게 될 거고, 이게 전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다른 투자은행들도 유가 충격으로 향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쉽게 내리지 못할 거다,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독일의 도이치뱅크는요, 유가 상승을 올해 경제 전망의 최대 리스크로 꼽았고, JP모건도 역시 이번 유가 폭등이 금리 인하 희망을 지워버린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지목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거는 미국 통화정책 수장의 교체입니다. 다가오는 5월달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나죠. 트럼프 측에서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죠. 연준 의장은 전 세계 돈 흐름을 좌우할 정도로 막강한 자리입니다. 워시 지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시장이 긴장을 했고, 왜냐하면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쭉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온 전통적인 매파, 이 통화 긴축파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연준 이사를 지내면서 2008년 금융위기까지 겪었고요. 그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을 밝혀온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사람이 연준 의장으로 낙점된 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도 적용을 했습니다. 트럼프 쪽에서 과거 파월 의장이 금리를 충분히 빨리 내리지 않는다라면서 비판을 해왔었고, 이것보다 강경한 통화정책을 원해서 케빈 워시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케빈 워시가 지명된 직후에 정치적인 부담을 의식해서 올해 약간 금리 인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언급한 적도 있지만요. 여기서 시장 전문가들은 또 달라요. 케빈 워시가 5월달 취임하게 될 경우에 결국에 원래 성향대로 금리를 단단히 묶어둘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이번 연도 11월 이 중간선거가 끝나면은
본격적인 매파적인 본색이 더 드러날 것이다. 이런 관측까지도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 미국의 예측 시장 칼시에서는 지명 이후에 올해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베팅으로서 급부상했습니다. 지명 전에는 금리 인하 2번에서 3번 정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었지만요. 이제 한 번 정도 내릴까 말까 이런 분위기로 바뀌게 된 겁니다. 결국에 주요 IB들과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는 워시 체제에서 과거처럼 금리를 확 내려주는 이런 조치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연준 의장은 이런 물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들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JP모건 측에서도 연준이 금리를 서둘러 내릴 만한 이런 동력에 대해서 완전히 상실했다. 올해는 금리 인하 없고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혹은 금리 인상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이유겠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타점뿐만 아니라 시장에 영향 주는 핵심 브리핑들, 속보로서 텔레그램이나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JP모건을 제외한 다른 미국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대부분이 매우 보수적으로 변했다는 점에서 의견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다만 올해 안에 몇 번이나 금리를 내릴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데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집계한 2026년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리를 올해 안에 3번 정도 인하를 예상하는 시티은행과 TD증권 측에서는요. 현재 금리가 높고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에 하반기에 3번 정도의 금리를 내리면서 돈을 많이 풀게 될 것이다. 비교적 낙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이죠. 그리고 금리를 2번 정도 인하를 예상한다. 여기는 바클레이지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노무라, 웰스파고까지도 금방 금리 내리진 못해도 어차피 경기 살리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금리 2번 정도는 내릴 것이다. 가장 많은 IB들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회 정도만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뱅크, 도이치뱅크입니다. 이 중동 전쟁발 불확실성이 너무 커가지고 금리를 오랜 시간 동결할 것이다. 물가가 확실히 내려가는 게 보여야지 올해 연말쯤에 겨우겨우 한번 내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를 동결하는 은행은 JP모건이 유일합니다.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이미 돌아섰고 고용이 튼튼하고 유가랑 물가도 발목을 잡아서 명분과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숫자 예상 자체가 다양하지만 모든 투자은행들의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바로 올해 중반, 6월을 넘어가서야 금리 인하 사이클이 완전히 종료된다는 점인데요. 과거처럼 경제가 어렵다고 금리를 0% 가까이 팍팍 내려서 이 돈을 풀어주던 이런 시대들은 이제 끝났다라는 주장이에요. 앞으로 연 3%대 높은 금리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뉴 노멀 시대가 왔다는 데는 은행들마다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팩트를 종합해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한 가지 시나리오로 그려볼게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먼저 첫 번째로 2026년 연말까지 이 높아진 금리가 꼼짝 않고 유지가 되면서 연준에서 2026년 내내 금리를 한 번도 내리지 않고 현재 수준 3.5에서 3.75%포인트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 가장 높은 확률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치솟은 기름값은요. 쉽게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수입 관세 인상으로 물건값도 비싼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클 거고 유가랑 원자재 가격 비싸지면요. 기업들은 상품 가격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금이 천천히라도 올라다 보니까 소비도 완전히 죽진 않을 겁니다. 경기가 무너지진 않지만 물가도 잡히지 않는 답답한 정체 상태가 올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5월달에 취임할 워시 의장 측에서도 이런 불확실성 상황에서 성급하게 금리 인하를 했다가 또 물가가 다시 뛰면은 본인 책임이 되겠죠. 가만히 지켜보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금리 동결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 시중 대출 금리는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남게 될 겁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받은 가게라거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들, 고금리 이자 부담을 매달 떠안게 될 거고요.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성장률이 나쁘지 않더라도 이자 비용을 견디지 못한 취약한 기업이라거나 이 과다 채무자는 점점 한계에 몰리게 되는 이런 양극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현금 많은 부자나 건실한 기업들, 높은 이자로 오히려 이득을 보겠지만 빚이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모습들이 올해 내내 누적이 되게 될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전개는 내년 2027년 3분기 7월에서 9월쯤에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측에서는 정말 과감한 예측까지도 내놨습니다. 연준이 2026년 내내 금리를 동결로 버티다가 2027년에 가서 물가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오히려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027년이 돼도 실업률이 크게 오르지 않고 또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소비를 하고 있는데 유가 상승, 관세 같은 요인들로 물가가 2% 목표까지 내려오지 않으면요. 연준도 그때 가서 깨닫게 될 거라는 거. 지금 3.5%포인트의 금리는 물가를 잡기는 충분히 높은 금리가 아니었다는 사실. 결국 연준은요. 현재 3.5%포인트 금리를 경제를 누르기에는 부족한 보통 금리 수준으로 다시 인식을 하게 될 거고 남은 인플레이션 부실을 끄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4%대로 한 단계 올려버리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그 시장에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주식이나 부동산 포함해서 자산시장 참여자들은 그동안 조금만 버티면 금리 내려서 자산 가격이 뛸 거다. 이런 희망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희망이 완전히 꺾이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빚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현실과 마주하게 될 거고 고금리 시대가 더 길어지고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된다면 투자 판도랑 자산관리 전략이 완전히 새롭게 쓰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2026년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우리가 믿어왔던 여러 가지 공식을 뒤집고 있습니다. 연준 내부 기류 변화가 있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라던 다수가요. 안 내려도 된다로 돌아섰다라는 거. 끈질긴 물가랑 강력한 고용 추세는 1월달 물가가 플러스 2.4%포인트로서 예상보다 높고요. 일자리가 13만 개 증가하면서 실업률 4.3%로 탄탄합니다. 물가 잡자고 금리를 내릴 만한 명분이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발 유가 쇼크가 있죠. 이번 미국 이란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 단숨에 10% 넘게 상승했고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달은 물가 상승 불씨가 되살아났다는 거.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연준의장이 등장을 했는데 이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케빈 워시 취임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서 오히려 금리를 동결하게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네 가지 퍼즐 조각이 한데 맞춰지게 되면서 JP모건은 올해 금리 인하가 0회 말 그대로 금리 동결할 것이다. 이런 냉혹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년 같은 경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4%대로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섬뜩한 전망까지도 제시한 상황이죠. 이렇게 된다면 과거처럼 은행 이자가 술술 내려가서 쉽게 돈 벌기 좋았던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높은 이자를 견디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진짜 경쟁력 있는 기업과 무리하게 빚내지 않고 현금을 지키는 이런 현명한 투자자들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환경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행 이자가 다시 오를 수도 있는 낯선 환경에서 과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어디로 옮겨야지 안전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들 다음 영상 통해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요즘에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도 말이 정말 많습니다. 조금만 하락해도 역시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조금 상승하면 다시 상승장 시작됐다는 말이 빠르게 퍼집니다. 이렇게 정보랑 의견이 넘쳐나는 시장에서는 차트보다 말에 흔들리는 이 투자 심리가 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중요한 건요. 이 남들 말이 아니라 내 계획이 무엇이었냐 이걸 돌아보는 일이겠습니다. 내가 장기적으로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 시장에 맞춰가지고 분할로서 모아나가시고 흐름에 맞는 대응을 하나씩 해나가시면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말로만 장기라고 해놓고 단기적인 변동성이 흔들린다면요. 결국에 스스로의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1년에서 2년 전만 하더라도 리플을 장기적으로 보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접근하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 당시 확신이라는 게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차트로서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시간이 지나고 조정 하락세가 길어지면서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리플 팔고 시장을 떠나셨고요. 또 리플을 정리하고 다른 알트로 이동을 한다거나 다른 주식이라든지 이런 자산들로 이동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에 문제는 종목이 아니에요. 기다림과 대응에 대한 준비 부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장기 투자라는 게 그냥 오랜 시간 보유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세워두고 원칙 매매 기반에 관리해 나가는 게 진짜 장기 투자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은 계획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비중도 조절하고 필요하다면 일부는 정리하고 다시 구조를 만든 유연함 같은 것들이 반드시 있으셔야 되겠죠. 쉽게 장기로 간다라고 말만 하고 뛰어드는 거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흔들릴 때 그때도 그 기준을 지켜내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건요. 그냥 단순하게 확신만 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대응을 할 줄 아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무리한 비중이 아니라 비중 조절하고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조급함보다는 천천히 길게 가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이유
결국에 시장이 좋을 때랑 시장 심리랑 시장이 안 좋을 때 심리가 너무나도 다르면은 박수 칠 때 매도 못하고 시장 안 좋을 때 매수를 못하기 때문이겠죠. 시장이 좋으면 당연히 그 파도를 잘 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게 당연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대응 못하고 그 상황에서 불안하고 우울함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결국에 그 불안함 때문에 바닥에서 팔고 나면 오르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내일 당장 코인 시장 안 열리는 거 아니죠.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 대응을 살려나가는 게 핵심인 거고, 남의 말이 아니라 내 원칙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이런 연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